오늘의 플러스,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안보 전략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교수님, 사실 오늘 오전에 정말 속보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먼저 그거부터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화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15%로 막은 것 같고 한 3,5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우리가 하기로 약속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분명 뭔가 방위비 분납이라든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법했는데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 양국의 정부 발표 나기 전에 본인이 이제 먼저 트윗에 이제 올리는 걸로 이게 떴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그건 좋아하고 만족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제일 우선 중요한 것 같고.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15%라는 게 이제 상징성이 좀 있었죠. 뭐 일본이나 EU가 그렇게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기준선이 예. 됐고 우리도 뭐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다른 대에 비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정도로 합의를 저희도 했기 때문에 예. 그것 자체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불어서 2주 뭐 후 정도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예. 이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제 이번에는 일단 관세 무역에 관한 내용만 좀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그 2주 남은 기간 사이에 예. 그런 얘기들이 또 이제 마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정상회담 할 때 그때 뭐 방위비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만큼 뭘 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구체적인 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2주 후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잡힌 것 자체가 예. 그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정말 심각한 뭐 이견이 있으면 그렇게 정상회담 쉽게 그렇죠. 하기로 그렇네요. 미리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예. 물론 또 언제가 그 사이에 무슨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 또 돌출 발언하시고 입장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한국도 한 곱이 넘겼다라는 분위기가 꽤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네.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 그렇게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미국의 행보 변화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고심하고 있던 찰나에 교수님도 마침 신간을 내주셨더라고요. 네네.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이라는 책을 아주 두껍네요. 네, 좀 두껍게 요즘 나왔습니다. 두꺼우면 책 안 팔리는데. 네, 저도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상, 가치 이게 변화되어 왔을 텐데 그 과거와 지금 어떤 큰 변곡점이 놓여져 있는 겁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 책의 초반부에 제가 이제 한반도 전쟁의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는데요. 거기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포인트가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 저도 뭐 그랬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반도는 항상 침략을 당하는 뭐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뭐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고 뭐 수많은 뭐 900번에서 1000여 회의 외침이 있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사실 역사를 진짜로 곰곰이 따져보면 네. 한 2, 3천 년 정도로 봐도 뭐 실제로 따져본 분이 있습니다. 예. 제 책의 그 왕선택 박사라고 그분 얘기는 한 80에서 90여 회. 그리고 저는 뭐 그걸보다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더 알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조선왕조 500년 1392년부터 한 19세기 말 그 기간에 이르는 5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외침을 몇 번을 당했냐. 예. 따져보면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네. 큰 예, 진짜 그렇죠. 제대로 된 예. 전쟁은 그리고 나중에 물론 이제 19세기 말에 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한반도를 주변으로 그런 게 벌어지고 식민지가 됩니다마는 예. 그래서 500년 동안 두 번 많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또 적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그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그러면 전쟁의 역사가 어땠나? 예. 뭐 쉽게 저희가 알듯이 네. 뭐
1648년 이제 근대 유럽의 시작이라는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리아 조약부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유럽 내에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등 해가지고 예. 끊이지 않았죠 전쟁이. 그렇죠. 크고 작은. 예. 그렇게 보면 이 동북아에서 그 시기 500년의 전쟁, 큰 전쟁 두 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화로웠다. 예. 두 번째 포인트는 근데 그 여전히 그 두 번의 전쟁은 그 왜 일어났을까? 예. 저희는 그걸 갖다가 뭐 일본이 우리를 아름다운 조선반도를 침략을 하고 뭐 이걸 영토적 야욕을 가셔서 아니면 뭐 청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일어나던 우리 또 한반도 금수강산을 침범해왔다. 예.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죠, 당연히. 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그거는 양쪽 다 공식적으로는 최소한 한반도를 원래 조선을 침략하려는 게 아니다. 네. 나는 명을 치고자 한다. 네. 히데요시도 그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청나라의 홍타이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처음에 유효한 거는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거나 아니면 길을 열어줘서 명나라를 치는데 도움을 달라.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조선 선조와 인조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저희 국제정착, 현대 국제정착의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거를 소위 말하는 세력전이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강대국, 특히 최고의 넘버원, 당시로서는 명나라였겠죠. 이 예. 지역에서는 이 명나라의 패권을 도전하는 신흥 강대국이 갑자기 부상을 한 거죠. 예. 일본의 경우는 전국을 제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이 세졌으니까 실제 그때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엄청났습니다. 저희 한반도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 군사력이 뭐 15만 8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의 군사가 한 5만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네요.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예. 은생산량도 일본이 전 세계 3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때는 은이 제일 중요한 네. 경제 부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기준이었고 이렇게 보면 엄청난 지금 중국과 같은 식의 일본이 강대국이 된 그렇네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명나라 한번 쳐볼까? 예. 뭐 근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의 경우도 근데 참 임진왜란 한 30년 후에 청나라가 또 예.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역시 명의 패권에 도전한 예. 북쪽의 여진종. 이거는 뭐냐면 이 우리 주변에서 넘버원, 넘버투 소위 말하는 네. 이 강대국들이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한반도가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진다. 과거도 보니까 그랬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미중 경제 예. 뭐 이런 것들이 예. 그 맥락에서 보면 예.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원래는 되게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지역인데 예. 그 강대국 간의 넘버 원, 투 세력전이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 되게 조심해야 된다. 아. 그런 좀 교훈을 저희가 얻을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는 녹록지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지금 이 관세 협상에 우리가 어느 정도 타결됐다는 거에 안도할 게 아니라 안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또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이런 것들은 쏙 빠진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건의 딜은 뒤로 미루고 급한 거 일단 자잘한 걸 처리하자 이런 느낌마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딱 드는데 진짜 그 미국과 중국의 큰 힘이 만나는 접점이 동북아시아인데 그러면 어느 국가가 이렇게 큰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붙고 싶겠어요. 대리전 아닌 대리전. 진짜 한반도 또는 뭐 대만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본격적인 이제 하나의 경쟁을 시작이 됐고 그 기저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존 최강대국 여전히 지금도 최강대국의 미국의 패권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의 부상, 중국이라는 힘의 부상이 있는 건데 거기에 또 덧붙여서 중요한 거는 그 결국 역시 미국과 그러면 중국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서로 네. 정책을 펴느냐고
그 경우에서 중요한 건 리더십입니다. 예. 지도자의 인식과 이건데 지금 아까 좀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속에 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지는 게 예. 미국의 지도력 내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지도부의 인식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예, 그러니까요. 행태를 보이는 거죠. 예. 뭐 여태까지 지난 80년 소위 말하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미국이 주도했는데 그거의 근본 기저에는 자유무역, 예.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예. 그다음에 또 그거에 따른 이걸 같이 하는 나라들과의 동맹. 예. 이것이 이제 미국 세계 질서의 지도력이고 이것이 한미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에도 근간이 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이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입장을 그렇네요.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새로운 변화 그리고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한미동맹이라든지 뭐 우리 관세 이런 것들도 좀 큰 틀에서 그걸 보고 근데 이것이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에서 이 입장이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미국도 이제 선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가 있으니까 예. 그 이후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1기 트럼프 이후에 다시 예. 그걸 돌리려고 노력했듯이 아니면 이 2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이런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진짜 근본적으로 바뀔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주시해서 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 관세 협상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2주 뒤에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그보다 먼저 전승절 행사에 한국 대통령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한미 동맹 그리고 한중 협력.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공존하기도 어려운 딜레마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 지금 당장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또 정상회담 예. 2주 후면 이제 8월 중순 정도 그렇죠. 되겠죠. 저희 또 광복절 또 그 중요한 행사가 예. 있는데 그 전승절은 제가 알기로는 9월 3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이 타이밍이 참 묘하고 절묘하네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양쪽 다를 하면 제일 좋겠죠. 양쪽 다가 저희한테 원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한미 동맹도 잘 가서 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잘 협상을 하고 타결을 하고 대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또 요구하는 원하는 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거를 아마 미국 정부와 서로 의견 교환을 할 겁니다. 거기서 미국 정부가 절대 안 되겠다 하면 그걸 저희가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혹시 또 모르죠. 트럼프 예.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져서 뭐 나도 시주석하고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예. 뭐 갈 수도 있지 않냐 음. 하는 혹시라도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뭐 저희는 또 전승절에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미국도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네. 동맹이자 교육국이고 중국도 또한 저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국이자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예. 양쪽과 사이들 관계를 다 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참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자꾸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 건데 예. 근데 이걸 또 너무 저희가 흑백 논리로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물을 필요는 없지 않나. 아, 왜냐하면 미중이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지금 드러대놓고 싸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사안별로 무역 문제 같은 거에 있어서 서로 대립각이 클 수도 있지만 그 미중도 지금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서로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 대타협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뭐 저는 미국에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고 아직은 네. 아직은 그런 선택의 궁극적인 선택의 시간은 아직은 아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중 경쟁이 당분간 한 2, 30년은 지속될 것이다. 예. 그런 속에서 계속 그때마다 사안별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은 여전히 계속 뭐 양국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예. 양쪽 다 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원래 미중도 원래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또 서로 타협하고 친하게 지낼 때도 있고요. 네. 강대국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뭐 유연하게 좀 그런 복합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는 미국과 중국 서로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내부의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는 안보에 대한 이슈들 뭐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대립하는 형국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우리는 당사국이라는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김정은과의 미국과의 관계 또 그다음에 중국과 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최우선 선택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선순위의 말씀인데 이걸 또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급한 우선순위도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이고 예.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그 전략적인 핵심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선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안보라는 거는 제 이 책에서도 정의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예.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가 뭔가 그거를 파악하고 결국 그거를 지키기 위한 게 안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잘 생각하면 뭐 언뜻 생각하기에 그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겠죠.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건데 그것 플러스 또 그와 연결돼서 그 시대별로 시기별로 내지는 또 사회마다 그 핵심 가치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만 예를 들더라도 당장 보면 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저희 흔히 국기에 대한 맹세 예. 생각나시죠? 예. 나는 뭐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예. 뭐 저희 때는 아마 우리 박 교수님하고 저는 조국과 민족의 이게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요. 예. 미국도 그런 게 있고요. 예. 뭐 다 세계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보면 그 조국과 민족은 저희 세대는 그랬는데 그게 70년 이후부터 예. 2007년까지 조국과 민족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7년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뀝니다. 아. 그리고 좀 전으로 가면 68년에는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조국의 통일과 번영, 70년대에는 조국과 민족. 예. 여기서 보면 조국은 비슷한 것 같은데 60년대까지만 해도 통일이라는 게 들어가 예. 있었고요. 70년대 이후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통일과 민족이 대신 뭡니까? 자유와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뭐냐.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 거죠. 이게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 가치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과 그 정책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통일이 60년대처럼 통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치면 예. 지금 어떻게 북한은 가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민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이 많고 네. 농촌에 가면은 순수한 한민족이 아닌 맞아요. 여러 그 다민족 다인종의 자녀분들이. 우리 자녀분들이 있는데 예. 그 친구들이 한국 군대를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아버님의 국적에 예. 따라서. 그럼 이 친구한테 어머님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분일 음. 수도 있고 한데 그 친구한테 한민족을 위해서 아. 희생해라. 이게 네. 네. 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맞겠죠. 아. 이런 이 안보 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런 면에서는 지금 통일이냐 예를 들어서 평화냐 네. 같은 얘기 같으면서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시차적으로 이게 다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먼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네. 통일을 우선적으로 할 거면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강화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북한이 가장 어떻게 예. 보면 지금 이번 담화에서도 나왔듯이 저기 한국과 미국과 내지 전쟁 연습한다 맨날 이러고 네. 있는데 네.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 평화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일단 북한 상황을 좀 진정시키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예. 뭐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간세 협상 이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큰 변화 어떤 틀에서 이해하면 좋을지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 관세 협상 이후 트럼프가 강력하게 원하는 뭐 김정은과의 또 한 번의 회담이라든가 또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또 해결했다. 해결사에 대한 어떤 그런 면모를 또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것 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프레임 그것도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민족과 통일 그런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반영구적인 평화 공존 속에서 세계 경제에도 기여하고 뭐 이런 것들로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좀 실타래를 풀면 우리 또 10월 말일로 알고 있는데 그 에이펙이란 큰 행사도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럼 교수님 책에서는 뭐 옛날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이 우리가 양쪽 선택지에서 잘못 선택을 했거나 발언을 했다가 어찌 보면 잘못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전란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에이펙 행사 때 시진핑도 올 수도 있고 트럼프도 올 수도 있고 혹시 김정은까지도 온다면 뭔가 우리가 더 전세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타이밍이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뭐 바로 지금 관세 협상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엊그제인가요? 북한에서 김여정 그 이름으로 담화가 두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남북 관계에 가는 것이었고 하나는 북미 관계에 가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지금 뭔가 북한도 한미 간에 내지는 뭐 또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를 전승절에 초청하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월 정도나 에이펙 세계 정상회담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 타이밍을 보면서 이 정도에서 우리도 뭔가 발언을 해서 입장을 물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뭐 남북 관계에 관심도 없고 이제 우리는 대화 안 할 것이다. 뭐 북미 관계도 뭐 헛된 꿈을 꾸지 마라. 뭐 쉽게 우린 비핵화하다. 이렇게 세게는 얘기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굳이 이 타이밍에 하는 것도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대화의 그 여지를 좀 그걸 표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서 아까 얘기하던 맥락적으로 보면 한 가지가 첫 번째 얘기하신 그럼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평화 구도 이 얘기를 하실 때 이 강대국이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 한반도 중심에서 부딪힐 때는 이게 우선 이란은 한반도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또 여의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차선책으로 나오는 것이 한반도를 분할하는 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으로 분할이 돼 있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도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협상을 했어요. 전쟁 중에. 그래요. 뭐 언젠간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누가 일방적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뭐 협상을 하냐 마냐 하고 있듯이 그렇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정유재단 직접 56년에 오사카에서 회의를 합니다. 한때 그때 일본에서 내세운 안 중에 하나가 한반도 조선팔도 중에 4개를 우리가 가져가고 4개는 너희가 그쪽을 분할해서 우리가 서로 양쪽을 갖다 관리하자 이런 제안이 옵니다. 물론 명나라가 그걸 거절했죠. 저희 구한 말에 이제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당시에도 러시아와 이제 일본이 한반도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그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놓고 전쟁을 하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일본의 이 기세가 워낙 청일 전쟁에서도 청나라를 이기는 걸 보고 부담스러우니까 직접 싸우지는 않고 타협안으로 제시한 게 39도선에서 남북을 분할하자라는 걸 얘기했는데 일본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를 놓고 이런 강대국이 격돌할 때 물론 자기 걸로 완전히 하는 것도 하지만 그것 자체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종종 타협안으로 이제 분할하는 게 나오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이 남북 간의 분할이고 그게 기원은 이제 미소 간의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미소가 아니고 뭡니까? 미중이 겪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미중이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싸우고 싶지는 않다. 너무 양쪽 다 부담이다. 예. 그러면은 한반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서로 이걸 갖다가 혼자서 차지하려는 것보다는 영향력권 안에 가져가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 분단돼 있는 상태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도 전쟁이 직접적인 전쟁은 피하고 네. 뭐 골치 아픈 일이 안 만들어지는 그러면서도 예. 상대방에게 다 이걸 내주지는 않는 예. 뭐 이런 하나의 기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 이 강대국의 의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근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국내 여론도 옛날만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특히 없더라고요. 젊은 층에는 없으시죠. 예. 거기다가 북한도 이제 대놓고 우리는 그 이전까지는 남북 관계에 됐는데 네. 민족 하다가 우리 이제 민족에 관심이 없다. 예. 그러면서 조한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따로 살자 이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따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이걸 이제 그러면 대안은 남북이 이렇게 그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형태로 가는 게 예. 결국은 미중의 이해관계와 또 남북의 서로 간에 지금 현재 국내 정치 여러 가지 상황과도 서로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네. 그러면은 그런 틀 속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의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예. 뭐 한중 관계도 그렇고 뭐 북중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어떻게 그때그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지 좀 이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봤을 이해됐습니다. 때 네. 지금 아이펙 정상회담 이걸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오고 거기 혹시라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도 있죠. 뭐 예. 쉽지는 않겠지만 예.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미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예. 때문에 온 김에 무슨 뭐 전에처럼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네요. 심지어 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평양에 한번 전격적으로 예.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앞으로 향후 한 두세 달 가을까지 굉장히 여러 역동적인 하나의 국제정치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나? 야.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은 그냥 첫 단추 정도 꿰인 거일 뿐이지 앞으로 진짜 한두 달 동안 줄줄이 큰 이벤트들이 계속 생기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모두 그 질문으로 들어가서 미중 강대국이 부닥치는 게 꼭 직접 처음부터 싸우진 않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있습니다. 예. 이 둘 사이의 동맹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이 중간에 있는 제3자와 이 둘 중에 한쪽하고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 아니 이 제3자끼리 중간에 끼어 있는 제3자들끼리 싸워서 그게 이제 갑자기 연결이 되기 시작하다가 결국 하다가 이게 강대국끼리 부닥치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최대한 우리 한국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자. 그렇네요. 근데 예. 그런 요소는 좀 있죠 주변에 예. 대만 사태가 그런 케이스가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남중국해에서도 지금 중국과 예. 뭐 필리핀이라든지 근데 필리핀은 미국의 중요한 또 동맹이고 그렇죠. 하니까 뭐 영토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동중국해도 심지어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예.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데 최소한 한반도는 거기에 빌미가 되지 말자. 네. 내지는 한반도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의 가장 핵심 안보 이익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셔서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대외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이번엔 우리 내부를 한번 보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남북 간의 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존. 이걸 논의할 때마다 그게 참 뭐라고 할까 진입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핵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 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요즘 좀 다변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 분들 꽤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저도 보니까 미국에게 큰 소리 땅땅 치는 나라가 북한만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 대통령이 자꾸 친한 척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핵을 바라보는 우리도 참 이중적인 이 시각들 이 북핵 문제 이 지금 말씀 주신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여러 내용들이 좀 다르게 표현하면
표면으로 보이는 것과 예.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두 개 다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미중 관계도 그런 것이고 뭐 한반도 주변 이런 것도 그런 것인데 핵도 마찬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제 이제 책에서도 이제 핵 무기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절대 무기라고 저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파괴력이 있고 네. 그 이미지, 공포 이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지면 마치 전가의 보검처럼 예. 북한이 마침내 이걸 가지고 뭐 미국에도 큰 소리 치고 뭐 이러다가 남침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뭐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는 건 제 책에서도 이와 관련된 국제정치 대가들의 이론을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이걸 토대로 한번 이면을 봅시다 하는 게 제 책의 하나 기본 줄기인데 예. 핵 문제에 있어서 대가들은 핵은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고 예. 방어 억지를 위한 무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건들지 마라. 예. 서로 간에. 예. 최후의 수단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거는 뭐 흔히 본인들은 막 평소에 굉장히 공세적인 표현을 하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게 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점점 벌어져 온 남북 간 내지는 한미 동맹과 북한 간의 재래식 무기의 절대적인 엄청난 격차. 다른 표현으로 북한의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그냥 고육지책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제발 나를 침공하지 마라. 예. 쳐들어오지 마라.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억지용이다. 라고 첫 번째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를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쉽게 저희가 접근하자는 건 아닌데 네.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다루는 것이 좋으냐. 예. 쉽게 말해서 그럼 핵에는 핵으로 하는 것도 아주 단순하고 일차적인 대응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기엔 또 우리 스스로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국제적, 외교적, 안보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러 가지 파장이 클 거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선택에 따른 여지가 없을 때 북한과처럼 그럴 때는 우리도 핵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아직은 저희는 다른 수단이 많다. 첫 번째가 한미동맹이고요. 예. 그리고 그 한미동맹이 가지는 거는 전 세계 누구보다도 강력한 핵을 가진 미국의 핵 억지력이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확장 억제라고 예.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거는 현재로서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핵 개발을 하면서 핵 개발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고요.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은 그쪽으로 우리 스스로 갈 필요는 없다. 대신 한미동맹을 계속 이렇게 잘 유지하고 미국과 확장 억제 이것도 계속 잘 유지를 하면 네. 그런 속에서 북핵 문제도 이걸 다시 비핵화가 쉽진 않겠지만 여전히 잘 북한과 협상을 해서 너희 핵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안심을 하면서 핵을 최소화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비핵화를 하는 게 제일 아직까지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점 트럼프 발언에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듯한 논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또 큰 어떤 변화가 있어서 혹여나 직접 김정은과 트럼프니 만난다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다든가 했을 때 이거 북한의 핵을 그냥 인정해 버리면 그때 우리도 좀 전략 전술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주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그런 비슷한 발언은 했습니다. 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어떠면 이렇게 한국도 핵을 가져도 어떠냐 괜찮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제가 아는 한 파악하기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고 실질적인 미국의 지금 안보와 국방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입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가지는 무게가 있죠. 하지만 미국의 진짜 안보적인 이익이나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는
핵을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물론 북한이 자기들은 핵국가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네. 그리고 그걸 당장 쉽게 조만간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러면 현실은 아마 북한이 공식적인 핵국가로 인정받는 것과 그렇다고 또 완전히 비핵화는 아닌 그 중간에 어디쯤에서 예. 계속 이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마치 뭐 이스라엘도 한 번도 누구나 아는 핵국가지만 예. 공식적으로는 핵을 인정한 그렇죠. 적이 없듯이 예. 뭐 그런 속에서 그렇지만 그거 좀 답답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불안하긴 한데 네.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설사 북한이 핵국가로 인정을 받더라도 예. 북한의 핵 능력이 뭐 미국을 압도하거나 예. 아니면 우리나라를 단독으로 무슨 어떻게 쉽게 그걸 가지고 쳐들어오거나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할 만한 그 수준은 안 된다. 예. 그리고 그걸 넘어서기도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핵은 여전히 제일 목표는 억지용이지 네. 이걸 갖다가 무슨 실질적인 무력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저희가 이걸 차분하게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북한도 비핵화를 계속 우리는 견지를 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외교적으로 네. 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분명 핵이라는 나름대로 교섭 카드를 확실히 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좀 뭐랄까요 돌출 행동을 잘하는 그 미국 대통령마저도 북한에 대해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계속 친화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들은 참 저로서는 부럽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뭔가 이 카드를 손에 쥐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국제사회에서 더 뭔가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나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풀어볼 법한데 요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입에서는 더할 날이 없이 이제 마주할 일 없다. 이젠 우린 따로따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진짜 큰 소리 빵빵 치고 예. 항상 뭐 마음대로 할 말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참 북한이 나름대로 여전히 그렇지만 뭐 누가 다 알듯이 그렇다고 저는 북한 경제가 뭐 급격히 좋아졌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 나라가 뭐 엄청난 무슨 다른 면에서 국민의 전체적인 삶이 나아졌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한국과 북한의 뭐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그 현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지만 그 체제를 일단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그걸 이용해서 그 대신 또 그걸 하나 나름대로 지대로 삼아서 예. 우리한테 뭘 좀 해줘 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 그 김여정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담화를 보면 몇 가지 얘기한 그 통일 흡수 통일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그래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통일부를 정상화한다든지 그건 뭐 흡수 통일을 하려는 거 아니냐 결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흡수 통일 당할까 봐 겁내는 두렵다는 거네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 간의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무서우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 얘기도 이제는 통일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마. 라는 차원에서 우린 남남이다. 예. 우린 통일하고 싶지 않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야 너가 공격하지 보니까 이란도 핵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란을 때렸네. 예. 그러니까 진짜 이 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은 더 들었겠죠. 네. 이제 이걸 어떻게든 저희가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나 그 작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체제를 수호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걸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북한을 저희가 잘 좀 살펴서 네. 우리의 안보 이해관계와 내지는 미국, 중국까지도 이 사람들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저는 그 접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되고 뭐 여기서 전쟁이 안 터지면 미국, 중국도 그걸 원합니다. 지금 네, 여기서 네. 전쟁 나는 거 저는 원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예. 안 그래도 자기들 각자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도 네.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거기에 있어서 뭐 에이펙 정상회담도 활용하고 예. 뭐 북미 회담도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주선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남북도 관계도 개선하면 예. 저는 미국도 싫어할 리가 없고 중국도 심지어 굉장히 그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네. 뭐 한편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이제 AI라는 이 커다란 기술적인 파도가 국방 안보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결부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보 전문가들 분들의 의견들은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AI 시대에 전략적 모호성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인 전투기, 무인 탱크, 뭐 로봇 군인 이런 것들이 그 전장에 나가게 되는 텀이 됐는데 그게 뒤에서 군인들이 조이스틱으로 하나씩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거대 AI가 그걸 다 컨트롤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그럼 그 AI를 미국 기반 걸 같이 활용하는지 중국 기반 걸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무슨 뭐 전략적 모호성이냐 벌써 뭐 미국과 동맹이네 중국과 동맹이네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 딴에는 우리도 이런 기술 변화를 수용 안 할 수 없는 게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 우리도 징병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도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 미래 기술 환경의 변화, 그게 군사 안보에 대한 변화로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다른 또 하나의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 한 지난 80년 전후 체제, 미국 주대 질서가 변화하는 속에서 뭐 미중 간의 세력이라든지 미국 국내 여러 가지 정치 변화 이런 것도 이때까지 생각 못했던 변화가 예, 나타나는데 그렇죠.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그중에서도 AI로 예. 많은 이 기술 혁명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또 굳이 하자면 하나는 뭐 기후, 예. 뭐 인구 지금 네. 말씀하신 변화 이것들이 맞물려 나니까 정말 그야말로 모든 지금 층위에서 차원에서 이제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근데 당장 이론적으로는 뭐 AI가 나와서 당장 뭐 제 책에서도 과연 터미네이터가 나올 것인가 예.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현실은 또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는다. 예. 과거의 군사혁신 이런 식의 혁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건 무기 체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군사력의 패권 경쟁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정작 제대로 정착이 돼서 도입이 돼서 활용되기까지는 네. 보통 몇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은 AI도 그것 자체도 뭐 몇 년 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거야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예.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기술은 기술이지만 결국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근데 그 활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예.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한 개인이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군사 같으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50만이라는 대군이 있고 예. 뭐 육해공군이 있고 그 무기 체계가 있고 이것들에 다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 실전에서 또 이거를 도입을 해서 예. 현실에서 써먹는다는 거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누구다 이걸 선점하는 자가 또 앞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미중이 네. 노력하고 있죠.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잘 모른다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질지.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뭐 미중사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저희도 이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오히려 우린자보다 남들이 가장 인정하는 네. 또 최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율무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상용화한 케이스입니다. 2007년인가요? 저 보면은 전방에 예. 우리도 이게 보초서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로봇 자동화 같은 그게 했군요. 아니지만 자동화 화기를 배치해 가지고 예. 열 감지, 레이더 감지를 해 가지고 밤에 무슨 이게 오면 일단 이게 사람인지 뭔지 감지하고 거기에 따라 물론 자동으로 쏘는 건 아닌데 원격 조정으로 해서 네. 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네. 그때 당시 이제 삼성에서 그걸 만들어서 실전 배치를 한 세계 최초로
상용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 뭐 드론도 있고 뭐 저희도 AI 나름대로 하고 국방 연구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대학의 연구소 등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예. 이거를 근데 현실에서 어떻게 잘 그리고 실제 우리의 그 수요에 맞게 말씀하신 뭐 군 인력 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우리가 적용할지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것이 또 너무 그 AI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접근법도 맞지 않다.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포병전이었다. 예. 대포. 그렇네요. 아. 그걸로 지금 모든 게 그래서 미국이고 뭐 전 세계가 우리나라한테 지금 포탄 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유럽 국가들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방산 수출이 지금 뭐 자주포니 뭐 탱크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미국 유럽 국가들이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들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네. 급하게 저희한테 와서 지금 사가고 있는 네. 이런 또 현실도 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잘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전히 우리가 군사력에 있어서는 세계 5위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뭐 AI 분야도 이걸 어떻게 그 재래식 무기 기존의 이 전략이나 전술에 잘 접목시킬까를 고민하는 게 네. 저희한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한반도는 강대국의 접점에 위치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의 국제 정세와 기술 변화를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